이란이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해서요. 탈달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멋진 구호가 아니에요. 강자가 흔들리는 모습은 약자에게 쾌감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수출로 달러를 벌고 달러로 원유를 사고 달러 금융망 안에서 신용을 얻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이상 달러 질서가 흔들리면 우리는 해방되는 게 아니라 계산서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란이 석유 거래에서 달러 대신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한국 경제에는 어떤 부담이 생길까요? 이란이 위안화나 스테이블 코인을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의 가장 아픈 곳을 찌르기 위해서요.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는 국가고요. 그런데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당연히 그 돈의 가치는 폭락을 하게 돼 있죠. 그 돈은 그 휴지만도 못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은 기축통화를 유지할 수 없고 세계를 통치하는 제국이 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무한정 찍어내면서도 달러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한다라고 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모든 국가들은 석유를 구매하기 위해서 일정량 이상의 달러를 비축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유지되는 거죠. 이게 페트로달러 시스템이에요. 달러 질서 욕해도 되고요. 미국 욕해도 됩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 불공정하다고 주장해도 무방해요. 오케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의 악의 제국이라고 생각하시는 운동권 선배들, 저도 한때 운동권까지는 아니었어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경계선에서. 제가 이 운동권 선배들하고 많은 대화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저는 한때는 우리에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져다 준 그분들을 흠모했고 나중에는 싫어했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다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는데요. 다만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서는요, 그것이 올바른 질서일 수도 있고 좀 부당한 질서도 있지만, 질서는 질서이기 때문에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질서는 그 자체로 질서이기 때문에 무질서보다는 우수합니다. 하나의 강자가 세계를 틀어쥐고 있는 세계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세계인 거예요. 그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1제국이 있었기 때문에 지중해 세계는 안정됐고 번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비록 로마에게 괴롭힘도 좀 당하고 로마의 정복당에서 피통치민이 됐던 그 사람들도 로마 체제를 인정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 로마라고 하는 강력한 질서가 그 세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 때문인 거예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인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말했던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는 이제 카이사르 시저죠. 로마 황제를 이르는 말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줘야 될 건 줘라. 말하자면 이 지금의 이 질서로 이루어지는 이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세금은 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체제의 치안과 행정에 수혜를 받고 있잖아요. 아무리 정복당한 식민지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그 체제는 올바르게 유지가 되고 있는, 이게 일제강점기에 일제가 조선 사람들 괴롭히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중해 세계의 일원인 것은 그냥 우리가 막 쌀을 수탈당하고 강제로 진용을 당하는 그런 것과는 성격이 완전 다른 겁니다. 세계 전체에 하나의 질서가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미국은 역사상 모든 1등 제국 중에 가장 도덕적이다, 그런 건 없어요. 도덕적인 제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미국은 역사상 모든 제국 중에 가장 매너가 좋은 제국인 건 맞아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페트로달러 시스템 욕해도 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가 페트로달러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페트로달러 시스템은 우리에게 유지될 가치가 아직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달러로 사던 에너지를 위안화, 스테이블 코인 어쩌고저쩌고 우회 결정항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면 회계 리스크가 늘어난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돈을 내는 행위 자체가 외교 문제가 돼서 미국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말 더러운 계산서가 날라오게 생긴 거죠. 결제 체계가 복잡해지면 보험료도 올라, 운임 체계도 달라져, 환전 비용도 생겨, 중개 비용이 붙죠. 정유 비용이 오르게 되고, 휘발유, 경유, 전기, 그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먹고 쓰게 되는 공산품 가격으로 이 모든 게 전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탈달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멋진 구호가 아니에요. 탈달러는 세계 최강자인 미국, 그러니까 강자가 흔들리는 모습은 약자에게 쾌감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수출로 달러를 벌고 달러로 원유를 사고 달러 금융망 안에서 신용을 얻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이상 달러 질서가 흔들리면 우리는 해방되는 게 아니라 계산서가 길어지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운동권 선배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집권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돈을 내고도 제재에 걸릴 수 있는 지저분한 계산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란이 미국의 시스템을 흔들고 있는 모습을 그냥 박수치면서 좋아라, 구경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정치권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호르무즈 해협이 이번 전쟁의 핵심 변수로 계속 언급됩니다. 왜 이 해협 개방이 합의의 핵심이고 이란은 이 카드를 쉽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내려놓을 수 없죠. 호르무즈는 그냥 바닷길이 아니라 세계 에너지의 목젖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뭐 어디 광안리 앞바다가 아니잖아요. 어디 뭐 망포 해수욕장 이런 데가 아닙니다. EIA에 따르면 2024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난 석유 흐름이 하루 평균 2천만 배럴이라 그래요. 세계 석유 소비의 20% 수준이고 해상 교역의 한 34%가 호르무즈를 지난다고 하니까, 게다가 일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는 이 호르무즈 해협의 흐름에 크게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합의의 핵심은 핵시설이 아니라 바닷길이 되는 거죠. 호르무즈가 막히면 원유 가격도 상승을 하고 LNG 가격도 상승을 하고 나프타도 상승을 하고 선박 보험료 오르고 해운 운임 오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비료, 식량, 에너지가 가격이 다 같이 뛰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까 일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해상 물류에 있어서 가장 외곽에 치우친 불량 국가이기 때문에, 전쟁터들은 이란인데 전쟁터가 이란임에도 불구하고 또 전쟁터가 이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가장 비싼 총부서를 받을 국가가 된다. 다행히도 이란은 한국에 대한 인식이 매우 좋고요. 한국과 경제 파트너가 될 요지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사실 겉으로는 반한 국가인데 겉으로는 우리와 진영이 다르잖아요. 레드팀이잖아요. 그런데 속으로는 실질적인 친한 국가가 사실은 이란이에요. 우리가 이란과 그렇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사이가 나쁜 국가지만 사실상 우리나라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란 신정 독재 세력과 사실상 물밑에서 사이가 좋아요. 그래서 이란은 지금 우리나라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선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나라와 다르게 유화적인 태도를 일부러 취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이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란의 경제 제재가 풀렸을 때, 그럼 본격적으로 이란도 경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경제 발전의 파트너로 한국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중동 관리를 굉장히 잘해왔어요. UAE, 사우디 이런 국가들에서 한국이 그 나라의 경제 발전에 막대한 좋은 영향을 끼쳐왔잖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옛날에 우리 산업화 시대 아저씨들 중동 가서 중동 그 수많은 건설 사업을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도 발전했고 그 나라 인프라도 굉장히 발전했죠. 그거를 이란만, 그 수혜를, 한국이라고 하는 특혜를 이란만 누리지 못했어요. 이란도 누리고 싶어해요.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란에 대해서 우리랑 척지면 너네 누구랑 나중에 경제 발전할래? 라고 질문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굉장히 유리한 점이다. 우리가 이 유리함을, 이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윗세대들이 고생을 했나요? 우리가 정당하게 갖고 있는 레버리지라는 점도 정치권이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중무관 김종수 대표가 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2번 깡통 끝에 1년 만에 13억 번 비결, 절대 잃지 않는 주식 단기 매매 특강을 무료로 엽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미국이 예전처럼 전 세계 바닷길을 지키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은 물류 안전을 위해 앞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요? 사실 완전한 예방은 불가능하고요. 지금 미국이 없앤 게 있습니다. 전 세계 해적을 미국이 없앴어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해적을 부활시켰죠. 통행세를 받는 세력이 등장했잖아요. 미국이 막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미국이 저질러 버리고 말았어요. 물론 미국인들은 소리치고 싶겠죠. 그건 미국이 한 게 아니라 트럼프가 한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데 뭐 어쩌겠습니까? 이란 전쟁이 미국을 정말 치명적으로 흔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의 약점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요새 챗GPT로 번역을 돌려가지고 미국 쪽 언론 기사들을 쭉 보고 있거든요. 이제 뉴욕타임즈는 반드시 보는데, 이제 뉴욕타임즈 기사를 보면 미국의 군사 패권이 유지는 될 거예요. 미국이라는 나라를 군사적으로, 군사력에서 이기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오래 걸릴 겁니다.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더라도. 하지만 미국은 가장 덩치가 큰 거인이지만 다리를 저는 모습을 보이는 거인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저 정도 되는 거인이 갖고 있는 힘은 맷집은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그 맷집이 있다 한들, 맷집의 한계가 있다 한들 그 한계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는데, 저 정도 하면 저 정도 다리를 저는구나 라는 게 노출됐다는 것은 미국의 엄청난 손해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하면 미국을 어느 정도 괴롭힐 수 있고 미국의 여론을 어느 정도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림이 그려지는 모습을 트럼프가 보여주고 만 거예요. 트럼프는 본인이 대통령으로 있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국익을 이 정도로 치명적으로 저해한 대통령은 저는 지금까지 없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 에너지 수입선 분산해야죠. 분산해야 되고 전략 비축을 확대해야죠. 많이 쟁여두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석유만이 아니라 LNG, 나프타, 요소, 비료, 희소 금속, 그 다음에 배터리 소재까지 비축을 하고 있어야 되죠. 이제
이제는 군대를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비축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경제 전체, 국민들의 먹고 사니즘을 위해서 이런 비축을 해야 되고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벌써 비축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공무원 일 잘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쑤시개부터 전투기까지 생산하는 신기한 나라인데 이 생산 능력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력이 유지가 안 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 지원해야 돼요. 이제 모든 것을 세계화로 밸류체인으로 해결하던 시대에는 이제 끝나가고 있고 끝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 마침 정말 우리나라에게 다행스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쑤시개부터 전투기까지 다 만드는 신기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만 세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힘이 생겨버렸는데 그건 뭐냐면 보통 선진국이 돼서 시간이 좀 흐르면 제조업 생산 능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선진국의 막차를 탔잖아요. 가장 늦게 선진국이 된 국가라서 제조업을 버리기 전에 세계가 이 모양이 됐어요. 한국에게 크나큰 다행입니다. 이제는 제조업 생산력을 잃으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그 나라 국민이 어떤 꼴을 당하는지 너무나 많이 증명이 됐고 앞으로 더 처절하게 증명이 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제조업 생산 능력을 놓으면 안 되겠죠. 이란 미국 전쟁을 통해서 한국 방사는 세계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쟁력이 실제로 어떤 이유에서 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한국 반산이 통하는 이유 간단하죠. 싸고 빠르고 성능 괜찮잖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산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이기 때문이에요. 기술과 생산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 미국 무기는 최고급이죠. 비싸고 늦잖아요. 유럽 무기는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속도가 느리고요. 러시아 무기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뢰가 바닥이 났고 그 다음에 중국 무기도 재래식 무기는 전통적인 무기는 소련 러시아 계열이잖아요. 그 중국 무기가 싸기는 싸죠. 이제 품질이 너무 안 좋고 불량률이 높습니다. 먹통이 많고요. 한국 무기는 서류 스펙상으로는 세계 최고가 아니에요. 서류 스펙상으로는 괜찮은 가성비 무기예요.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고성능 실전용 무기다. 바로바로 사용이 된다. 이게 강점인데 그런데 이게 실전과 훈련에 투입을 해보니 너무 신뢰도가 높다는 게 증명되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냉전 때부터 있었던 일인데 냉전 때 미국과 자유세계 진영과 그 다음에 이제 공산 진영이 서로 군비 경쟁을 하면서 이제 첨단 무기를 이쪽이 내놓으면 이쪽이 이제 내놓고 이쪽이 내놓으면 저쪽에서 우리도 만들었어요 이렇게 내놓았을 때는 서류 스펙을 높게 잡았어요. 그 무기가 갖고 있는 성능과 신뢰성보다 훨씬 더 높은 신뢰성이 있는 훨씬 더 강력한 성능을 내는 무기처럼 말하자면 몸을 부풀리면서 뻥을 쳤습니다. 그래야지 상대를 긴장시킬 수 있으니까. 동아시아 역사에 보면 한자로 된 말인데 호왈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호왈 100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주장하기에 우리 군대가 100만 명이야. 이 새끼들아. 알아서 꿇어. 이거 호왈이라고 해요. 자칭 100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20세기 내내 그리고 2000년대, 201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전 세계 무기는 다 호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렸잖아요. 다시 전쟁의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 호활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모두 무기가 말하던 것보다는 조금이든 형편없이 낮게든 그만큼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호활에 걸려들지 않는 유일한 무기가 한국산 무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무기를 개발하면서 외국의 경계의 시점, 야 너네 전쟁광이야? 미쳤어? 너네 왜 그렇게 무기를 미친 듯이 생산하고 개발해? 이 국제적인 제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 전략을 취했습니다. 발표 스펙을 낮췄어요. 그 두 번째는 북한 핑계를 댔어요. 우리는 북한이 너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생산하는 무기도 그렇게 강력하고 그렇게 신뢰성 있는 무기는 아마 아니지 않을까요? 이러면서 굉장히 겸손을 떨었지만 사실은 굉장히 신뢰성 높은 무기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제는 한국산 무기가 신뢰성이 서류 스펙보다도 높다는 게 증명이 됐죠.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왕 들킨 거 뭐 어떡하나. 이제는 무기를 열심히 팔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첨단 무기 연구를 계속하고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핑계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무서웠어요? 였어요. 지금은 뭡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에이펙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제는 중국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중국이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중국과 싸울 가능성이 여러분이 높겠어요? 우리가 높겠어요? 우리가 안보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더 고급 무기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중국의 패권을 걱정하는 여러분, 다른 모든 국가들을 대신해서 우리한테 맡기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핑계로 또 이제 미국의 핵잠수함을 만드는데 미국의 기술이 필요하니 도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외교 스탠스를 계속해서 어떤 것은 가져가고 우리는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
우리는 우리가 몸빵하지 않냐. 유사시에. 그래서 우리는 좋은 무기가 필요하다. 이거. 그다음에 우리는 정말 무서워서 견딜 수 없다는 이 징징거림을 아직까지도 다른 형태로 이제 북한을 중국으로 바꿔서 유지하고 있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의 전략이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 무기가 미국 무기보다 고급 무기가 될 가능성은 어렵지만 세계 무기 시장을 언젠가는 석권할 거라고 봅니다. 저 석권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다고 봐요. 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사실 기업이 이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하는 건 우스워요. 기업은 그 기업 본인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기업의 본질이고요. 그러면 될 거고요. 알아서들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정부 같은 경우는 중동 리스크를 변수로 보면 안 되고 상수로 봐야 되죠. 이제는. 그래서 에너지 탈중동 일단 해야죠. 예. 그 많은 계약 구조를 바꾸고 미국, 호주,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동남아 이런 물량을 장기 계약으로 묶고 확보하는 그 공급처의 다변화를 당연히 정부가 주도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어리석게도 이념이었어요. 탈원전이 국익의 해가 될 수도 있고 국익의 득이 될 수도 있는 거지, 탈원전에 도덕적 가치가 있나요?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은 탈원전을 도덕적 가치가 있는 거, 올바른 거, 착한 거인 것처럼 접근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탈원전에 가치를 부여하니까 또 반대편으로 또 그러자 이 국힘, 이 우파 보수 세력 쪽에서는 원전에 또 도덕적 가치를 자동적으로 또 부여하더라고요. 이런 바보 같은 거 하지 말고 이제는 국익밖에 없습니다. 이념으로 에너지 믹스를 짜면 안 되고요. 햇빛만으로도 못 살고 우리나라는 가스로도 못 살고 원전만으로도 못 살아요. 원전이 필요한 부분에선 가차없이 써야 되고요. 섞어야 됩니다. 에너지 믹스를 해야 되고 여기에 정치적 감정, 정치적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에너지는 옳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너지부터 핵심 소재까지 알루미늄, 히토류, 반도체 소재까지 비축이 필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너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고 옳은 거예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부도덕한 에너지라는 건 저는 이제 없다고 봅니다. 좀 이거를 좀 정치권이 확실하게 좀 교통정리가 돼서 이것은 여야와 좌우와 상관없이 에너지는 무조건 옳다. 다다익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좀 이런 기본적인 상식에는 좀 완전히 합의한 상태에서 서로 이제 경쟁을 하고 정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값부터 물건값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상황인데요. 중동의 불안이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나라가 경제 체질을 바꾸려면 정부나 기업이 당장 어떤 준비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한미동맹은 일단 흔들려서는 안 돼요. 그 한국 안보의 본질은 한미동맹인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입장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이 풀리기 전까지는 우리에게도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북한이 우리의 적국인데 북러 군사협력이랑 상호방위조약을 했거든요. 상호방위조약은 가장 강한 형태의 동맹이에요. 보통 상호방위조약을 한 국가끼리는 혈맹관계를 맺었다라고 표현돼요. 이것도 우리에게 명분이 필요하고, 지금 왜냐하면 그 우리의 주적인 헌법상 주적인 북한이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맺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에게도 그 러시아와 바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명분도 없고 핑계도 없다. 그리고 러시아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협력 가능성은 매우 좋아요. 양국의 거대한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쟁 후에 전후 복구, 경제 복구를 해야 됩니다. 러시아 혼자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러시아에게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이미 차이나 패싱 했어요. 그 중국일 줄 알았는데 그 어디다 항복을 합니까? 어디다 백기투항을 하죠? 러시아가 제국인데, 그 나라 본질적으로 제국인데 지금 이 지경까지 와놓고 미국에 투항할 수 있어요? 혹은 그렇게 서방 세력과 싸운다라고 해놓고 영국, 프랑스, 독일에게 항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러시아가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고 서유럽에 항복하지 않으면서도 사실은 서구 자본주의 체계에 항복하면서도 항복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으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오직 한국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그렇기 때문에 푸틴이 우리나라에 최근에 러브콜을 보냈던 사건은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러시아와 관계가 좋은 나라입니다. 한국과 러시아는 겉으로는 사이가 나쁘고 물밑에서는 이란과 마찬가지로 사이가 좋은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경제협력을 하게 되면 러시아 전후복구 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물밀듯이 들어가서 엄청난 이익을 거두게 될 거예요. 한국도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러시아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저는 한국과 러시아가 막대한 규모의 경제협력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서로가 서로의 국익을 해치지 않고 서로의 국격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서로 핑계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이제 명분을 쌓아나가는 기간이 최소 몇 년은 필요할 거예요.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지만
최근 공급망 전쟁으로 갈등도 깊습니다. 중국이 우리 반도체나 핵심 자원을 압박할 때 정부는 어떤 밀당 외교를 해야 할까요? 아니, 어떤 밀당 외교를 해야 되냐면 밀당 외교를 해야죠. 중국과 관계를 끊을 수 없죠. 그렇다고 끌려다녀서도 안 되잖아요. 거래는 하되 목줄은 맡겨서는 안 된다. 지금 중국은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을 가지고 이걸 외교 무기로 쓰고 있잖아요. 등수평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등수평이 어떤 말을 했는지 아세요? 중국의 핵 개발에 성공하기 전에 했던 말인데, 미국은 핵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히토류가 있단 말을 했어요. 처음부터 중국은 히토류를 전략자원, 그 무기화, 처음부터 중국은 히토류를 개발할 때 전략적 무기로 사용하기 위해서 히토류 개발을 한 거예요. 중국이 히토류 채굴이 전 세계 약 60%, 그 다음에 히토류 최종 완제품 생산은 91%를 차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뭐 중국과 척을 진다는 건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이미 2026년 1월에도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공급망 안정, 교역 심화 논의를 했어요. 대화 채널은 당연히 끊으면 안 되는데, 싸울 때 싸우더라도 전화기는 켜놔야죠. 그런데 이 다른 곳과도 그 카톡을 저장해놔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대체 공급망을 우리가 굉장히 그 신뢰감 있게 확보를 해가야 됩니다. 호주, 캐나다, 미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앙아시아 이런 국가들이 있거든요. 돈이 더 들어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공급처를 확보를 해둔 상태에서 중국과의 채널을 열어둬야 된다. 싸게 하나만 사오는 시대가 끝났어요. 히토류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로 가장 싼 하나를 찍어서 집중적으로 사면서도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전 세계 이 가치사슬, 밸류체인 시대는 이어질 것이나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밸류체인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 한일 관계가 가까워지면서 안보 협력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나 독도 문제 같은 불씨는 여전한데, 일본과 실질적인 이익을 챙기는 실용적인 파트너가 되려면 어떤 중심을 잡아야 할까요? 일본은 미워해야 됩니다. 일본을 미워해야 일본을 믿지 않고 일본과 어떤 그 이익을 추구하는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일본을 이용한다라고 하는 기본 태도가 생기거든요. 일본과 친해질 수 있죠. 당연히 그 친한 관계에 의지하면 안 되고요. 자, 보세요. 한국과 일본이 올해 1월에 국방장관 회담에서 방위협력 강화를 논의했는데, 이 방위협력이 AI, 무인무기, 그 다음에 해상 수색 구조훈련 이런 거를 강화를 논의했어요. 굉장히 잘한 거죠. 왜 잘했냐? AI는 데이터가 중요하죠. 두 국가의 AI를 협력한다는 건 데이터를 합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군사무기에 AI를 적용하는 속도를 우리가 따라잡기 위해서는 시급하게 일본과 손을 잡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인무기, 이건 사람이 개입이 안 되는 거고, 해상수색 구조훈련은 일본이 막대한 우리보다 훨씬 많은 해역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이터를, 실전 경험, 데이터 이런 거를 일본과 합치는 부분이 유리한 지점에선 합칠 수 있지만, 일본이 우리보다 무기가 뛰어난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군사기술이나 무기가 일본보다 뛰어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협력하는 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우리 정보를 우리가 왜 내주겠습니까?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일본과 협력해야 되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구밀복검 해야죠. 겉으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뒤로는 아직도 일본이 한국의 제2의 6.25 전쟁이 발생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사실, 그리고 아직도 일본은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독도에 대한 야욕이 진심이라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하라는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강대국들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단 우리나라는 정말 슬프게도 중립국이 될 수 없어요. 하지만 하청국가가 돼서도 안 되겠죠. 기본 축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지난 20년 동안에, 지난 20년 동안이라기보다는 대략 한 2020년까지 한 20년에서 25년 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는 투트랙 전략을 썼고, 이 투트랙 전략에 성공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한국이 계속 삽질하는 것 같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돼야 되지만 이 못난 정치인들 때문에 못하는 것처럼 보이나, 저도 정치인들에게 불만이 많으나 외국인들이 보기에 한국은 아주 영악하고 아주 얄미운 국가예요. 이 투트랙 뭡니까?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 중국과 미국을 각자 다른 분야에서 탁 붙잡고 선진국 진입에 성공한 아주 영악한 국가가 한국이라고 외국인들은 생각해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생각이 그렇게 틀린 것도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근데 안보는 미국과 함께 간다, 이걸 포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이걸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는 중국 의존에서 벗어나서 다변화해야 되겠죠. 경제는 다변화해야 됩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는 아무 편도 아니에요라고 말하면 누가 믿어줍니까? 아무도 안 믿고 미국도 안 믿고 중국도 안 믿죠. 이거는 전략이 아니라 눈치 보기고요. 우리는 무조건 미국이 시킨 대로 한다, 이것도 안 되고, 그러면 미국은 한국을 파트너가 아니라 하청업체처럼 봅니다.
그래서 미국을 상대로 동등하게 밀등을 하는 전략을 보여준 이재명 대통령의 그 외교적인 스탠스를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거든요. 민주주의라든지 자유라든지 시장 경제라든지 그런 어떤 태평양의 해양 질서에 있어서는 미국을 편들고, 그다음에 방위비 문제, 산업 정책이나 반도체 보조금, 이런 산업적인 갈등에 있어서는 당연히 우리의 이익을 끝까지 따져야 되는 거고요. 중국에 대해서는 구밀복검, 뱃속에 칼을 숨기고 겉으로 이제 그 웃으면서 악수를 하는 거고요. 예,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당연한 말인데,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좋은 말을 했는데, 자, 한국이 이러한 것이 있으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레버리지를 가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없는 레버리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쥐고 있는 레버리지를 잘 인식하고 이것이 우리의 레버리지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활용할 수 있겠죠. 이 레버리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레버리지. 자, 첫 번째 중국. 중국은 북한이 너무 강해지는 것도 싫어하죠, 당연히.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하고 붙어서 중국의 통제권 밖으로 나가는 것에도 발작을 했죠. 중국의 입장에서 북한은 궁적 키우는 개여야 하는데, 이 개가 탈출했어요. 런했어요. 러시아랑 붙어먹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을 무조건 북한과 대화하고 퍼주겠다, 이것도 안 되지만, 북한과 무조건 척을 지고 우리의 주적은 누구입니까? 북한이 아닙니까? 왜 북한이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이런 국민의힘당 국회의원들 같은 이 80년대, 90년대 같은 태도도 안 돼요. 우리가 김정은에게 줄 건 주면서 김정은을 대화 파트너로 다시 끌어들여 와야지, 이 김정은, 정은이를 데리고 중국의 레버리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우리의 진정한 적, 진짜 우리를 위협하는 적은 더 이상 북한이 아니게 된 지 10년이 넘었어요. 오죽하면 김정은조차 우리는 체제 경쟁에서 남에게 패배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김정은도 북한 장성들을 모아놓고 인정을 했어요. 우리의 진짜 주적은, 진실된 주적은, 우리 국가를 정말 군사적으로 외교적으로 유사시에 전쟁이 났을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의 생존을 진정 위협하는 진정 잠재적 주적이 어디입니까? 이제 중국이잖아요. 이 중국을 상대로 압박하는 레버리지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김정은과 대화를 해야 되고요. 퍼줄 거 있으면 조금 줘도 됩니다. 적이 바뀌었어요. 예, 그런 게 있고, 두 번째 지렛대가 러시아인데, 러시아는 전쟁 중에는 북한의 병력이 필요하고 북한의 탄약이 필요하죠. 그래서 상호방위 조약 맺었고 지금 같이 연합군으로 싸우고 있잖아요. 하지만 전쟁 이후에는 한국의 시장, 기술, 조선 에너지, 이런 산업 역량이 필요합니다. 러시아 입장에선 그래요. 한국은 러시아의 잠재적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렛대는 미국, 일본, 유럽과 같은 이 전통적인 자유세계 국가들에 대해서 한국은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그리고 속으로는 손잡아도 겉으로는 러시아를 상대로 안보 독박을 홀로 쓰고 있다는 채권자 논리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야 돼요. 통하든 통하지 않든 우리 목소리를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안보 독박 수십 년 동안 쓴 거 맞잖아요. 일본은 군대를 가질 수 없는 나라니까 자위대만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러시아, 옛날에 소련이죠. 소련의 서진은 이제 서쪽 진격을 뜻하는 말인데, 소련의 서진 하나를 막기 위해서 나토가 있어요. 나토는 미국이 주도하고 그 수십 개의 유럽 국가들이 소련, 지금의 러시아 하나를 막기 위해서 나토로 안보를 공동 지출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산권의 동쪽 끝은 어디입니까? 38선이죠. 걔네는 그 잘 사는 나라들이 수십 개 국가가 모여서 러시아, 소련 하나를 막았어요. 우리는 주한미군이 있긴 해도 일본은 군대도 없는 나라잖아요. 소련, 러시아, 북한, 중국까지 우리나라가 독박을 쓰느라 수십 년 동안 한국은 모든 남자들이 3년 동안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우리는 이런 나라예요. 우리는 독박을 썼어요. 우리는 모범 국가예요. 우리는 미국의 모범적인 파트너고 가장 많은 희생을 했던 안보 독박 국가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채권자 논리를 가지고 목소리를 높일 줄 알아야 된다. 이거를 레버리지로 삼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레버리지는 뻔합니다. 마지막 레버리지는 압도적인 보복 능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압도적인 보복 능력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겠어요? 핵무기입니다. 우리는 핵무기를 가져야 한다. 정말 정교하게, 정말 판을 잘 짜서 정말 최소한의 제재를 받고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핵무기를 가져야 되겠죠. 함부로 가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언젠가는 ASSP, 빠를수록 좋다. 언젠가는 가져야 되며 가지는 것이 빠를수록 좋은 그 핵무기를 가져야만 한다는 사실 자체에는 좌우와 남녀와 여야와 세대 간의 갈등 없이 그걸 당연시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사실 자체에는 전국적인 합의가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핵무기 가져야 됩니다. 핵을 사랑합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기 때문에 핵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저를
군국주의자로 몰아붙이지 말아주세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예전부터 진보 진영에 소속돼 있던 사람이에요. 진보 진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은 진영을 초월한 우리의 필요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언젠가는 우리나라가 이제 IMF 때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금모으기 운동을 했던 것처럼 전 국민이 다시 하나가 되어 싸우든지 단결을 하든지 해야 될 그런 어떤 사건이, 우리가 그 정확한 사건이 무엇이고 어느 시점에 그 사건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대한 사건이 저는 잠복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국민들이 그만 싸웠으면 좋겠고, 싸울 필요가 있을 만큼만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미워하지 맙시다. 제가 작년부터 이 말을 항상 하고 다니는데, 한국 사람들의 동료 시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한국인의 탄생의 작가, 지금까지 홍대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